안녕하세요.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진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논란을 두고 단군 이후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과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여당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여전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고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고의 지신을 표방하고 있는 실록한담이 정말 단군이의 최고의 사건인지를 실록을 통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사건이 발생하면 흔히 단군 이후 최대 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1982년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기 사건부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범은 장영자 씨였는데 중앙정보부 고위 간부 출신인 남편 이철이 씨가 전두환이 처가 친척이어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7천억대의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때부터 큰 사건이 터지면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008년 조이팔 사건은 단군 이후 최대 사기 사건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4년간 7만여 명에게 5조 원의 투자금을 사기친 뒤 중국으로 밀항한 사건인데요. 기억나시지요? 이번 대장지구 특혜 논란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건이어서 편향성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형사적 입장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몇 개씩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묻히고 여야의 정쟁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장지구 특혜 논란이 무엇인데 온 나라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운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개발 사업의 개요와 문제의 본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 평방미터에 총 15개 지구 5,6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규모만 보면 신도시 개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구 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걸까요? 다음은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토지 매입 등 개발 관련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성남시의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주관할 특수목적법인 소위 SPC를 성남도시개발공사 50% 플러스 한 주, 민간 사업자 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주 지분으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표는 응찰 업체 중 성남시 환수 금액을 가장 많이 써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 도표는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 지분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당초 컨소시엄에 없던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펀드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로 구성된 SK증권이 6%의 지분을 가지고 끼어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지분의 1%,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가 3년 동안 577억, 6%, 그러니까 약 3억 원을 투자한 천화동인이 3,46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긴 겁니다.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적과도 같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이 수익금의 최종 사용처는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건이 단군 이후 최대 사건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군 이후 사건을 전부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자료도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줄 것으로 믿고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견줄 만한 비리 사건을 조선왕조 실록
범위 내에서 찾아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조정의 무능과 부패가 조선 개국의 중요 명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개국 초부터 부패 척결을 위해서 무척 노력했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유사한 뇌물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1424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뇌물을 준 자만 처벌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자는 받을 만한 자린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패 인식 지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지요. 여기에 음식물까지 포함된 것은 23년이 지난 1447년입니다. 성종 때는 당상관 이상과 권력기관의 관리 지배는 친가는 8천, 외가와 처가는 6천 이내까지는 아예 출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곤장 100대에 삼천리 유배의 추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곤장 100대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뇌물의 맛인 것 같습니다. 실록에는 뇌물 관련 기록이 자그마치 3,5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금별로는 중종이 387건, 성종이 367건, 선조가 300건 순인데요. 물론 총 건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2기간이나 시대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평균 건수로 환산해 보면은 성종이 14.7건, 중종이 9.9건, 선조가 7.3건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뇌물금지법을 만들었던 성종 때 부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궁금하신 애청자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제가 생각하는 단군 이후 최대 비리 사건입니다. 보시는 장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죠? 이 장면과 조선시대 최대 비리 사건인 김도련 노비 뇌물 사건과 어떤 관계일까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장지구 논란과 조선시대 김도련 뇌물 사건 중 어느 사건이 더 큰지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부패 척결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신 임금 중에 한 분이 세종이신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세종 때 발생했습니다. 세종 8년인 1426년입니다. 함길도에 사는 김도련이 자신이 승소 판결을 위해 당대 최고의 실력가였던 조말생을 비롯한 우의정, 정탁 등 17명의 신료들에게 노비를 뇌물로 바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대장지구권 못지않게 복잡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선 고려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300년대 중반 고려 함흥부 호원년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호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군청의 총무팀장이나 면장급을 지낸 김생이라고 하는 분이 두 아들 김송, 김진이와 함께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탄생의 비밀이 꼭 들어가는 것처럼 이 형제에게도 탄생의 비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원현으로 이주한 이후 두 형제의 자손이 번성해 42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검은 마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장사꾼인 김원용이 동생인 김진의 집에 드나들면서 이들 형제의 탄생의 비밀을 알아낸 겁니다. 철원에서 홍원으로 이주한 이유가 어머니 호성이 도망친 노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374년 공민왕이 살해되자 우왕을 추대해 실권을 장악한 이님의 오른팔로 문화시중까지 지낸 임견리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426명에 이르는 김생 일족을 자신의 노비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는 과정에서 임견리가 처형되면서 이들이 누명을 벗고 평민이 되어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 김원용의 아들 김도련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대의 실력자들 17명에게 132명의 노비를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럼 김도련은 왜 우의정, 좌의정보다 병조 판서인 조말생에게 가장 많은 36명을
주었을까요? 조말생은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른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종의 총애를 받게 된 거지요. 자그마치 승지만 7년을 보내는 등 태종의 최측근이었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후에도 상왕의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의정이 7명인데 조말생이 36명인 걸 보시면 그 위상을 아실만 하시죠. 의금부는 받은 뇌물이 80관 이상이면 차명인데 조말생이 받은 뇌물은 총 780관이니 10번을 주고 마땅하다며 차명을 구형했으나 세종은 끝내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받은 뇌물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비 1명은 말 한 마리 가격에 해당합니다. 포졸복장으로 말 곱비를 잡고 있는 사람은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도망치면 촬영을 못해서 곱비를 잡고 있는 겁니다. 노비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그러니까 조말생이 3억 6천, 전체적으로는 13억 2천만 원 정도가 뇌물로 건네졌습니다. 당시에는 노비가 가장 좋은 뇌물이었는데요. 노비 모종법에 따라서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또 노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 증식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럼 김도련은 노비 132명을 뇌물로 쓰고 몇 명의 노비를 더 얻었을까요? 426명이 몇 대에 걸쳐 아이를 낳았으니 뇌물로 쓴 132명을 제외하고도 1,000명은 좋게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사건은 금액도 컸지만 뇌물로 노비를 썼다는 측면에서 충격적이었고요. 이때까지 상황의 기세에 눌려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했던 세종이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조 출신의 구세력을 몰아내고 황희를 비롯한 신진 세력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련 노비 뇌물 사건 하나만 들으시기엔 좀 섭섭하시지요. 인간이 뇌물 앞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 하나씩을 각각 서비스로 소개하겠습니다. 태조실록 1395년 3월 1일입니다. 경상도 가수라는 마을에 사는 진송과 정만이 토지를 두고 다투던 중에 진씨가 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급해진 진씨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정원철에게 뇌물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뇌물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철이 덥석 이것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돈과 바꾼 정원철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웃들의 고발로 차명을 당했습니다. 태종의 후궁인 숙공궁주의 아버지 김점은 종합 비리 세트였습니다. 태종실록 1421년 10월 10일입니다. 김점은 고려말 명문가 자제로 태조 이성계에게 발탁이 돼서 4명의 임금을 모신 로얄 패밀리 중에 한 사람으로 태종의 장인이기도 했는데 평안도 관찰사 때 비위가 들통이 났습니다. 상인들의 정기적인 상납은 기본이고 옥사편의, 밀수범 협박까지 온갖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태종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숙공공주를 친정으로 쫓아보냈고 버림받은 숙공은 친정 대신 여승의 길을 택했습니다.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더니 정작 권력형 비리 원조인 김점은 89세까지 천수를 다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부정부패가 완전히 일소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완벽해도 인간의 탐욕은 우회로를 끊임없이 찾도록 자극하고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면 선진국이 되는 건지 선진국이 되면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건지 단언할 순 없지만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만 성숙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번 대장지구 특혜 논란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부패의 고리를 끊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